지금 사실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긴 하시잖아요. 오래됐죠. 그분은 예.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이니까. 뭐 한 대구시장 할 때부터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짧게 하자면 젖은 장작이에요. 젖은 장작이요? 네, 지금 연기만 그냥 무성하게 피고 있어요. 불은 안 붙는 절대 거예요? 불 안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젖은 장작 갖다 놓고 그 본인이 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당, 네. 정광훈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여기에 달라붙어서 계속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연기는 지금 무성하게 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젖은 장작이기 때문에 불은 안 붙어요. 저는 그래 마르면 보고 나중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말라요. 안 젖은 마릅니까? 장작. 예. 그렇죠. 네. 아니 전광훈 목사가 예배 그 공개된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김문수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른바 자신의 신도들 아주 극단적인 이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와 국민의힘 지지 내부 지지층 속에서도 이념적으로 부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부합점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구속됐고 탄핵 심판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도 일어서라고 했을 때 혼자 일어나지 않고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명맥을 이을 만한 메시지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수의 어떤 고정 아스팔트 지지층은 그래, 다음 대통령은 어쩌면 윤석열에 이어서 김문수로 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집거를 하고 있는데 목격담 정치가 다시 등장을 하고 최근에 진종호 의원과 좀 다시 관계가 회복된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쯤 다시 등판할 거냐 이게 관심인데,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김문수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전망인가요? 근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이니까 예. 그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 여론조사 수치도 있고, 저는 이제 뭘 유심히 보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정에서 물어본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예. 그것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저 1대1 대결이 되려면 전제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인기투표처럼 물어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은 누가 후보가 될 거냐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어보는 게 저희 당 룰에 합당한 질문이 되겠죠. 지금 5대5죠? 룰상. 그렇죠. 5대5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뭐 일부 조사에 보면 김문수 후보가 갤럽 기준으로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28, 한동훈 13, 홍준표 10, 오세훈 8. 아. 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서 한정했을 때. 보면 그럼 보수도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 보수 지지층 중에는 조금 센 분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보수인데 국민의힘 지지 안 해.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적어도 당원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맞을 거고요. 또 저희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분들도 지난번 한동훈 대표 대표될 때 보면 63 민심 당심 똑같았잖아요. 네. 그런 구성을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정에서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당 대선 후보 되는 과정을 예측하는 데에는 대단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럼 신지호 의원 얘기가 맞는데, 저 조사만으로 보자면 지금 김문수 다음은 한동훈 이렇게 되거든요. 홍준표 시장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높게 나오면 네.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전망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38대 13 정도 봐야겠죠. 왜냐하면 김문수, 홍준표는 같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니스 대변인님이 국민의힘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라면 거기에는 이제 자유통일당의 보수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도 말하자면 응답에 응했을 땐 보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국민의힘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저는 김문수, 홍준표가 서로 윤석열의 후계자의 쟁탈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한 38대 한동훈 대표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13 정도 되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다 양다리. 양다리.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관망한다고 봤을 때 그냥 오세훈 시장은 아주 오래된 보수층의 상수의 후보라서 때 한 8%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홍준표, 김문수를 합쳐 38%하고 비했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되게 이게 경도돼 있거든요. 예. 보수층의 어떤 응답률이. 네. 그리고 봤을 땐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리인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당내 경선은 뭐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 상당히 불리할 거고 저는 유승민 의원의 사례를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네. 경기도지사 경선 때를 기억해 보자고요. 그때도 이제 당심과 민심 50대 50으로 했었었는데 네. 민심이 제가 볼 땐 25%밖에 차이가 안 났고 당심이 5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민심에서 크게 앞서가지 못해서 당심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경선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과 친윤들이 주류하는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탄핵을 상당히 좀 두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이런 과정에서 계엄이 잘못됐다. 빨리 어떻게든 대통령이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낸 한동훈 대표를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론조사는 이렇게 잡힐진 몰라도 직접 경선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 대표 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것들을 다 어쨌든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좀 재개해서 대선에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좀 한동훈 전 대표랑 소통한다는 분들 들어보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윤희석 대변인이 좀 취재해 보신 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직접 소통할 때는 그렇게 특별히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제가 읽을 거는 없었는데 네. 최근에 만나보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의지가 없지 않다. 없지 않다.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확정하고 뭔가 움직인다. 그건 아니에요. 뭐 몰래 캠프를 차려서 내부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 아마도 여러 가지를 아직은 좀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겠죠. 제일 먼저 정치 이 전면에 나서는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나오는데 그럼 나올 때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올 거냐. 그 두 가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법은 누구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원래는 뭐 1월 중 등판 얘기가 나오다가 1월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뭐 2월 초 중순 얘기도 나오고 점점 시점은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뭐 날짜 정해놓고 뭐 3.1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게다가 왜 게다가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윤 대통령 지금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과 내란죄 기소 관련한 이 수사 상황이 일반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절차적 하자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국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더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좀 한동훈 비슷할 것 대표는요 같은데? 200% 나와요. 200%. 예, 점검을 해야겠어요. 예. 나오려고 점검하지. 점검 끝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뭘 점검 끝에 안 나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해외를 가거나 미국을 예. 가거나 뭐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하는 건데 네. 지금 계속해서 외국도 안 나가고 여행도 안 가고 그 사진이 찍히고 사진도 찍히고 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다시 만나고 진종 의원하고도 따지고 보면 애증 관계가 있는데 다시 만나잖아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사법 처리, 탄핵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요게 한동훈 전 대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를 가져오면서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할 줄 몰랐겠지. 네. 본인 상식에서도 어떻게 관저에서 막 40 며칠을 버티고 막 와서 뭐 헌재도 부정해, 법원도 부정해, 검찰도 부정해, 공수처도 부정해 하면서 나는 안 했어 손 들고 막 이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당황스러운데 예측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 완전히 예측과 다르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란 이 계엄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 50일까지 끌면서 구속기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뤄진 거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한 달 반 정도의 등판이 미뤄졌을 때는 한 2월 중순에서 말 그러니까 그 입춘 지나면 움직이지 않을까. 입춘을 약간 기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한 전 대표 얘기는 뭐 하다 보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긴 최고가 나오셨으니까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저기 이준석. 개혁신당. 네, 이준석 의원도 저희 왜냐면 당을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일찌감치 대선에 내가 참전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이준석 의원인데 지금 보면은 잠재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실제로 뭐 당선이 될 가능성도 뭐 있긴 있겠지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긴 최고는 지금 뭐 만약에 대선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준석 의원 도우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가 시작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저희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서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방송에서 사회 진행자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두고 언제부터 피선거권이 생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답해가지고 생일이 지날 때 이제 보도가 됐을 뿐 먼저 막 나서가지고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한다면 결국 개혁신당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이라는 게 이준석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대선 나가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곧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큰 잠재력이 우리 당이어서가 아니라 있죠. 왜냐하면 동탄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힘 지지층 고정된 지지층과 애초부터 민주당 텃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에서 표를 소구해가지고 얻은 그 증거가 동탄 선거였거든요. 네. 이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이제 본인이 필과 설, 본인과 말과 글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요즘 막 검사 정치다, 법기술자 정치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대선 국면 짠하고 열렸을 때 이준석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폭넓게 봐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준석 의원 보면 부정선거로 어떻게든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1대1 토론을 성사시켜서 이걸 좀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지만 내가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지 못해서 졌는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씨앗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 빳빳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었다. 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걸 증거로 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다 대법원에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국가의 심리적 내전까지 끌어갈 수 있는 아주 해악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부정선거 차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 당시에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의원들 내지는 지지층을 빨리 절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승리의 방정식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빨리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선 이슈까지 좀 번질까요? 부정선거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다기보다 그 부정선거론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기보다 그 선거는 문제가 있었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뭉친다는 측면에서 이게 사라지기가 적어도 어렵다. 조만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토론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뭐 증거 갖다가 막 CCTV 뭐 다 보여줘도 조작이다, AI가 만든 거다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소리를 할 그렇죠. 테니까 절대 이제 접점을 못 찾아요. 부정선거는 사이비 종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 교주가 이상한 사람이야 왜 거기를 다녀 하면 그런가요? 정신 안 차리잖아요. 네. 보통
이 사입에 빠진 사람이나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부정선거로는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이번 선거가 갈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의원의 평을 좀 하자면 정치 공력은 무시할 수 없죠. 나름대로 또 젊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주목도도 있고. 근데 정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공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디딜 곳이 있어야 돼요. 네.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런 데서 무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에서 그러면 어디를 딛고 갈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는 네. 이준석 의원이 아직은 그 부분은 미약하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동탄에서 멋있게 이제 등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운칠 기삼이었다. 그러니까 운이 7, 예. 기가 한 3 정도 되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니까 지금 때려보시는데 이긴 최고가요? 6대 4라고 할게요. 운은 6, 기가 4. 네. 비율을 줄여주신 겁니까? 줄여줄게요. 왜 그러냐면 예. 상대 후보가 약한 후보를 만났잖아요. 이준석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과 민주당의 후보 자체는 별로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만나서 인지도가 물론 텃밭이 대형 자동차 회사 대표하시고 그 대형 자동차 회사 그 별로 유권자들한테 크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삼자구도였는데. 삼자구도였어도. 근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준석 의원의 능력을 인정은 하나 그 자체가 대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건 정치력의 리트머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서 예.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면 한번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이준석이 이름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전략이 좀 유효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세대 포위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젊은 남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뭐 여가부 폐지라던가 좀 먹히는 전략들을 꽤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완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좀 이 판에서 빠진다면 그 표를 좀 양당 입장에서는 좀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고요. 예. 그렇게 될 때 어디로 갈 거냐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이재명 또는 민주당 후보에게 갈 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는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게 오히려요? 들리고, 예, 네. 완주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야 본인의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를 하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을 때는 당연히 한쪽에 힘을 보태서 뭔가 더 기여하는 식으로 선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미미하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숫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물러날 가능성은 이게 일부 정확하게 없나요? 지금 예. 요런 대화가 네. 동탄 캠프 내에서 정확하게 있었었고 동탄 캠프 왜냐하면 내에서. 당세도 약하고 네. 당 지지율과 본인의 인지도가 사실 디커플링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내지는 다른 당 후보랑 좀 이렇게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외부에서든 캠프 내부에서든 제안이 있었어요. 예. 근데 고집스럽게 이준석의 정치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게 본인 당사자고 결국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모호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보수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되기도 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진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념적인 정치의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세가 디딜 곳이 없다. 당세가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느냐. 뭐 6대 은행장 불러가지고 으름장을 놓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 내가 당선이 된다면 당세는 약하지만 결국 강제적인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협치 아니겠느냐. 당에 상관없이 이념과 상관없이 능력이 되고 이 기능이 된다면 누구라도 등용하겠다.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국민들한테 주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